데이브민 후보가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 또 한 명의 하원의원이 배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에서 3선에 도전한 미셸 박스트리 의원은 현재 2위 트렌 후보와 349표 차이로 아슬아슬한 1위를 유지하면서 초박빙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할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무인 택시인 웨이모가 LA에서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이번 주말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 대부분이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모두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빠른 차기 행정부 진용 구성에 40, 50대를 다수 기용하면서 대변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을 2배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속작전을 앞두고 수용시설부터 확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보존보다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을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물로 레바논 휴전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하락했습니다. 지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입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일부 상장기업들이 주식 처분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매각 규모는 이미 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각종 사고로 위기를 맞았던 보잉이 결국은 직원 10%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감원 대상이 17,000명에 달합니다. LA 레이커스가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128대 123으로 승리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령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휴스턴에 103대 111로 패했습니다. NBA 클리블랜드 카발리어스가 개막 후 13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최다 연승은 24연승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5.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쾌청한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헤드라인에 다 넣지 못했는데요. 스포츠 소식 중에 한국 대표팀이 쿠웨이트와의 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방금 전 경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미어 12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 야구 대표팀도 오늘 쿠바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만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오늘 쿠바에게 8대4로 승리를 하면서 예선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예전처럼 그렇게 야구를 잘하진 않아요. 네.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 스포츠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고 개표 초반 뒤지고 있다가 우편투표, 사전투표들이 개표에 합류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뒤 결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한인사회에 또 한 명의 연방 하원이 배출됐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가주 47지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한 민주당의 데이브민 의원은 치열한 접전 끝에 공화당의 스카포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 의원은 개표 초반에는 스카포 후보에게 뒤졌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판세가 역전됐습니다. 개표 완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개표 집계에서 민 의원이 계속 리드를 유지하면서 12일 밤 민 의원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상대인 스카포 후보는 12일 밤 지지자들에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민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데 대해서 영광스럽다며 자신에게 영감을 준 가족,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준 지인들과 선거 캠프 직원들, 자원봉사자, 지역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차기 행정부와 연방의회 권력이 공화당으로 기울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워싱턴 DC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민자의 자녀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은 미국의 덕분이라며
연방의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 미국의 꿈의 핵심인 경제적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와 총기 폭력 감소, 기후변화 대응, 여성의 생식권 보장을 비롯해 젊은이들을 위해 더 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유펜과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연방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로 경력을 쌓았고 척 슈머 상원위원회 보좌관으로도 일했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에서 일했으며 UC 얼바인 법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연방 하원에 도전했다 고비를 마시고 2020년에는 가주 상원 37지구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에 가주 상원 37지구와 지역구가 많이 겹치는 가주 47지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해 쾌거를 이뤘습니다. 캐리 포터 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에 도전하면서 공석이 된 이 의석은 이번 선거 시즌에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합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화당은 2022년 케이리 포터 의원에게 스카포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의석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치열한 접전 끝에 민 의원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가주 47지구는 한인과 아시안 인구가 많은 얼바인, 뉴포트 비치, 실비치, 헌팅턴 비치, 코스타 메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3선에 도전한 45지구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은 현재 초박빙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틸 의원은 어젯밤 현재 개표율 93% 상태로 45지구에서 50.1%를 득표해 49.9%를 얻은 민주당 데릭 트레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차는 349표 차로 상대 후보를 간신히 리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NBC 방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 각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수용 정원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앞두고 수용시설부터 미리 확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 1000명 수준인데 이를 8만 명 이상 1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추방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 중심으로 구금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 대도시 주변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동부지역 대도시에서는 구금시설 신축과 함께 기존 시설의 확충 방안도 벌써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폐쇄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기했던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시에 체포할 경우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득표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연방공무부가 어제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4순위 부문의 영주권 판정 승인일은 전달과 동일하게 고시되면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인의 사전 접수 허용일 역시 1순위와 5순위만 오픈 상태를 유지했을 뿐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동결되면서 11월 문호와 같은 날짜를 유지했습니다. 수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족이민 부문은 취업이민보다 더욱더 열악합니다.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 허용일 모두 전달 수준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LA시 의회에서 인준안이 승인이 됐죠. 네, LAPD 국장으로 짐 맥도넬 LA 카운티 전 셰리프 국장이 오늘 취임합니다.
엘리션 파크 아카데미에서 캐넌베스 LA 시장 주재로 제59대 LAPD 국장 공식 취임식이 지금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네. 짐 맥도넬 신임 국장은 LA 시청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빗 세레모니에서도 선서할 예정입니다. LAPD 신임 수장을 맡게 된 짐 맥도넬 국장은 어려움에 직면한 LAPD의 채용 문제를 해결해 경찰 인력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 맥도넬 LAPD 신임 국장 앞에 지금 놓여있는 숙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기 기간 동안에 2026년 월드컵, 2027년 슈퍼볼, 2028년 올림픽, 이렇게 전 세계 3개의 가장 큰 이벤트를 LA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LA에서 주요 보안 문제를 관리하는 임무도 맡게 되는데, 지난주 LA 시의회가 짐 맥도넬 신임 LAPD 국장 인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당시 반대했던 유니세스 헤르난데스와 휴고 소토 마티네즈 시의원의 반대 이유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맥도넬 신임 국장이 셰리프 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카운티 교도소에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짐 맥도넬 신임 LA 경찰국 국장이 취임합니다. 대선에서 패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선에서 패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만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가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타임즈가 후원하는 UC 버클리 정부연구소 여론조사에서 가주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해리스 부통령의 가주주지사 출마를 지지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6%가 2026년 가주주지사 선거에서 그녀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주지사 선거는 이미 여러 유명 후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시장과 엘레니 쿠날라키스 부지사, 템토니 애킨스 전 가주상원의장, 베티 전 가주콘트롤러, 토니 서먼드 주교육청장 등이 모두 주지사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주지사 선거는 8년 만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오픈 주지사 선거가 될 것입니다. 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8년에 당선되어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는데, 임기 제한으로 인해 뉴섬 주지사는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밸리 지역 대형 그로서리 체인인 랄프스 매장에서 12일 밤 10대들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11시 40분경 로렐 캐년과 로스코 블루바드 교차로 지점 랄프스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용의자 3명이 파이프렌치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공격했고, 다툼 도중 공격을 당한 10대 1명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10대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숨진 피해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가 19세라고 밝혔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은 또 다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총격범은 18살 난 호헤 아르멘타로 13일 오전 경찰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하셨습니까? 내일 한인타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플러스 한방 침술 무료 접종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내일 이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받을 수 있고, 동국대학교와 미주 한의사협회에서 한방 침술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벤트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요새 여기가 좀 뻐근해, 여기가 좀 뻐근해. 그렇게 다 치료를 해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료 한방 침술 접종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석하셔서 독감 접종도 맞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한인타운 옥스포드와 3가에 위치한 YMCA에서 개최가 됩니다. 100명에 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그리고 50명에 한해서 독감 예방 접종,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동국대와 미주 한의사협회에서 준비한 한방 침술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이벤트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자가 테스트 키트가 증정이 됩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최하고 비영리단체 미션시티 클리닉, YMCA, 헬스넷 리갈 레이크사이드, IPA가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필요 없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느 시간에나 오셔도 선착순으로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침술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무인택시 웨이모가 지난 12일부터 LA에서 전면 상용화되자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이은 기자가 어제 웨이모를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무인 택시 서비스 웨이모원이 LA를 누비면서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3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국이 입주해 있는 위시와 옥스포드에서부터 타운동 쪽 굿 사마리탄 병원 건물까지 웨이모를 타고 갔습니다. 예약 후 7분 만에 웨이모 차량이 도착했는데 웨이모원은 기존의 라이딩 쉐어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기존의 라이딩 쉐어 서비스와는 확연한 차별화가 느껴졌습니다. 차별되는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극대화한 서비스입니다. 앱을 통해 도착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해야 하는 우버나 리프트와는 달리 웨이모는 멀리서부터 이용자의 이니셜이 표시된 정관판이 웨이모 차량 지붕에 전시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신이 탈 차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웨이모 차량에 접근하면 이용자들은 웨이모원 어플을 통해 자동차 문을 열고 차 뒷좌석에 탑승하면 됩니다. 탑승 후 콘솔 박스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전반적인 서비스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며 안전벨트 착용 등 디렉션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 웨이모가 좋은 점은 탑승한 순간부터 하차할 때까지 주행 구간을 이용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웨이모 택시가 지정되어 있는 운행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용자가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어플을 통해 운전자에게 운행 구간을 보여줘도 이에 대해 운전자가 알지 못하면 지정 경로를 벗어나고 헤매는 경우가 더 덜어 있으며 일부 운전자는 사용자에게 도리어 길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모의 경우 지정된 구간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은 하차 후 일정 시간 웨이모가 대기하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가 차 안에 소지품을 놓고 내리는 등의 분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일부 이용객들은 간혹 자신의 소지품을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웨이모의 경우 이용자가 하차한 후에도 바로 이동하지 않고 일정 시간 대기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소지품 분실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웨이모의 장점은 차량 서비스 예약 부분에서 대기 시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차량 서비스 예약을 해도 운전자가 거부하면 라이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5분, 길게는 20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의 경우 라이딩 서비스 취소를 제대로 누르지 않아 운전자들의 대기 시간만 헛수고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웨이모원은 LA,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어, 그리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700대의 차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A는 현재 100대의 차량들이 운행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LA에서 운행되는 웨이모 차량은 늘어날 예정이며 현재 운행 구간은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산타모니카 일부 지역이지만 구간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웨이모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한인들은 웨이모원 앱을 다운받아 사용자 등록 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도 남가주 지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떨어져서 오늘부터는 평년 기온을 밑돕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각 지역에 따라 이슬비가 내리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6, 7도가량이 더 떨어져서 한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다시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지만 낮 기온은 60도 초반에 그칩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5도가량 높아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낮 기온은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53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47도, 해안 지역은 67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4도,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원활한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를 방문한 것은 2021년 1월 20일 대통령 퇴임 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백악관 전통에 따라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해 성사됐는데 4년 전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TV토론 이후 4개월 만에 만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대선 승리를 축하한 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기대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백악관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매우 고맙고 정치는 어렵고 많은 경우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좋다 라고 말하고 정권 인수가 매우 순조로워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는 가능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까지만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에 대해서 매우 화기애애하고 품위 있고 실질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와 국내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당선인이 상세한 질문 목록을 갖고 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기밀사항은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어제 회동에는 백악관 제프 자이언츠 비서실장과 트럼프 당선인이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수지 와일즈도 동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고 그가 내게 답했다며 우리는 중동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나는 미국의 입장이 뭔지 그의 생각이 뭔지 알고 싶었고 그가 매우 친절히 알려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로부터 백악관에 함께 초청을 받았지만 선약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에 앞서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모인 의회를 방문해 연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역시 멜라니아 여사는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나왔을 때도 멜라니아 여사는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습니다. 공화당은 모두 435명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물론 일부 선거구 개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어제 과반인 218석을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백악관을 탈환한 데 이어서 상원과 하원의 의회 권력도 모두 차지하면서 이른바 통합정부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미국 정치 권력 지형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내년 1월 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이어서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트럼프는 금세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감세와 국경장벽 건설,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 개혁 같은 대폭 개정 등의 핵심 공약을 의회의 전반적인 협력 아래 실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법부도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바꿔서 확고한 보수 우위 체제를 만든 바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내년 초 회기를 시작하는 제119대 의회에서 하원을 이끌 하원의장 후보로 마이크 존슨 현 하원의장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입니다. 경쟁 후보도 없었고 구두 투표에서 누구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총회에 참석해 난 끝까지 그와 함께하겠다라고 존슨 의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었기 때문입니다. 존슨 의장은 내년 1월 3일에 예정된 하원 본회의 투표에서 과반인 218명의 지지를 받아야 119대 의회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하원 의장으로 존슨 후보가 연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DNI 국장은 DNI 외에도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국방정보국 DIA 같은 총 18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며 내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DNI 국장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게버드 전 의원은 2013년부터 21년까지 연방하원으로 하와이주를 대표했고 연방의회의 첫 사모하게 미국인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정책 이견 등을 이유로 2020년 민주당을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2024년 공화당에 가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진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실천할 충성파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40, 50대를 다수 기용하면서 기존 질서를 흔들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특징 중 하나는 빠른 속도전입니다. CNN은 대선 이틀 만인 7일 수지 와일즈 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서 어제까지 총 17명의 주요 보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외교 안보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속전속결 인사는 취임 첫날부터 자신의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부터 발동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취임 뒤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인선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선의 40, 50대를 대거 발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격, 돌출 행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의 부재에 따른 우려도 제기됩니다. 비판적 검토가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밀어붙이는 대로 시행된 정책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팍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파격 지명한 것을 두고 적잖은 후폭풍이 불 조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군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자리에 군사정책 경험이 전혀 없는 40대 예비역 소령을 앉히는 것이 적절한지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CNN과 폴리티코 악시오스 등은 헤그세스의 지명에 대해 전형직 미군 관계자와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직 미 국방부 관련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정의에 대해 떠드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군복무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해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이 없는 인물이 만만치 않은 자리에 올랐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국방장관은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며 팍스뉴스에 나와서 거들먹거리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워낙 의회 인물이 발탁되자 국방부 내부는 부랴부랴 헤그세스가 누구인지 알아보느라 분주해지고도 있습니다. 한편 헤그세스가 실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여 건으로 직전 주보다 11,000건이 줄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링과 밀턴의 피해로 10월 초 중순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노동부는 10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4%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헐리데이 컵과 함께 연말 헐리데이 메뉴를 본격 출시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에 제공되기 시작한 이번 겨울 시즌 헐리데이 시즌 메뉴에는 5가지 커피와 새로운 음료, 여러 가지 간식이 추가됐습니다. 이 연말 헐리데이 때마다 스타벅스 컵, 빨간색 컵이잖아요. 녹색 컵도 있고요. 이 컵 항상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시큰둥해졌어요. 올해 헐리데이 컵은 녹색과 크랜베리 레드 색상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제공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바리스타 제조 드링크를 주문할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레드컵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새로운 콜드 음료도 선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헐리데이 메뉴 출시가 고객들이 다시 매장으로 찾아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앱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홀이라는 이름의 웹스토어는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까지 $20 이하의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대표 저가 상품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티무와 쉬인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아마존 홀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아마존은 다양한 상품을 미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1짜리 속눈썹 컬러기와 오븐 장갑, $3짜리 네일 드라이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 제공되고 $25 미만 주문 시에는 $3.99의 배송료가 부과됩니다. 아마존은 이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주 이내에 배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전체 직원의 10% 17,000명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은 고용 종료 60일 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일단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재무 상황과 보다 집중적인 우선순위에 맞춰서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맥스9 여객기 동체 일부가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등 잇따른 사고로 위기에 봉착했고 파업으로 생산 라인까지 멈춰서면서 737 맥스 등 항공기 제작과 인도에 차질을 빚어왔었습니다. 노조는 전면 파업으로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지만 17,000명이라는 해고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워싱턴과 오리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보잉 공장 노동자 33,000명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4년간 급여를 38%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일부 기업과 펀드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선이 있었던 11월 5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 중시 상장 기업들의 보유 주식 매각 규모는 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연초로부터 따지면 매각 규모는 약 680억 달러로 작년 동기에 438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대선 이후 굵직한 매도 사례를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항공우주 사업부가 계열사인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스의 주식을 12억 달러어치 처분했습니다. 거래금융사 모건 스탠리의 주식 1,300만 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 12억 달러를 상환했다는 것입니다.
보험그룹 AIG는 코어브릿지 파이낸셜 주식 3천만 주, 약 9억 3,600만 달러 상당을 매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기업과 금융사들이 3분기 실적 발표와 미국 대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보유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이벤트 이후 경제 낙관론이 확산해 주가가 상승세를 타자 그 차익 실현에 대거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대선에서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화폐 업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정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가상화폐 업계는 최우선 과제로 증권거래위원회 재편을 꼽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는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 법률 책임자와 크리스 지안 카를로 전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가상화폐와 주식거래를 하는 플랫폼으로 갤러거는 증권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5년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별개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가상화폐 시장을 위한 미래가 충분히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홍명보가 손흥민 선수의 A매치 50호골을 앞세워 쿠웨이트를 완파하고 월드컵 예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열린 북중미 아시아 월드컵 3차 예선 B조 5차전에서 전반전 오세훈의 선제골, 손흥민의 페널티킥 결승골, 후반에 배준호의 쐐기골을 엮어서 쿠웨이트에 3대1로 이겼습니다. 팔레스타인과 1차전 무승부 뒤 4연승 행진을 벌인 한국은 B조 단독 선두 체제를 더욱 굳혔습니다. 또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요르단과의 격차를 승점 6으로 벌려놨습니다. 요르단이 승리하면 승점 3으로 줄어들죠. 네. 홍명보는 요르단 암만에서 치르는 팔레스타인과 원정 6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북중미행 8부 능선을 넘게 됩니다. 아시아 18개국이 3개조로 나누어 경쟁하는 3차 예선에는 각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두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온 뒤 전반 19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해 A매치 50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A매치 통산 득점 순위 공동 2위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의 공수 맹활약을 앞세워서 쿠바를 꺾고 개막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은 14일 대만 타이페이 텐무구장에서 열린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 B조 2차전에서 쿠바에 8대4로 승리한 것입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미국과 대만 언론이 주목할 선수로 지목한 김도영은 2회 만루포와 7회 솔로포를 쏘아 올리는 등 4타수 3안타 5타점으로 활약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전날 대만과의 개막전에서 3대6으로 패했던 한국은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 대회 첫 승리를 챙구하면서 4강 진출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